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1일 경제학 입문 기본 강의 1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문각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반갑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작년이나 뭐 지금까지 경제학을 7급 경제학을 따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차치하고 뭐를 할 거냐면 경제학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처음으로 7급 경제학, 처음으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한다는 전제하로 하나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아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지겹도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조금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뭐가 되냐면, 뭐 다른 과목보다도 경제학은 중간에 이렇게 강사를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은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도출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제 접근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강사가 쓰는, 제가 쓰는 용어가 처음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한 5회, 6회차까지는 조금 이렇게 쫓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용어가 이렇게 확립이 되고 조금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업하는 방법이 이렇게 조금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는 그거 이렇게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자료 이렇게 받으셨죠, 맞죠? 자료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보게 되면은 1장 경제학의 개요, 그 다음에 뭐 2장 경제학 방법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옆에 두시고 뭐가 되냐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부터 할 거냐? 처음에 간단하게 경제학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7급 경제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우리는 어차피 다른 경제학 뭐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7급 경제학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7급 경제학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돼서 출제되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7급 경제학을 대비해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을 꾸려갈 것인가, 이 부분 말씀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다다음 주 되면은 9월 23일 날 그 2차 전문직 7급 경제학 시험이 시행이 되죠. 그러면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경제학 시험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25문제가 나옵니다.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연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을 보게 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출제되는 게 어떻게 되냐? 미시 경제학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시 경제학에서 10문제 나왔을 경우도 있고 9문제 나왔을 경우도 있고, 어쨌든 동일하게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경제학이 뭐가 있냐면은 국제경제학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 부분에서 5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처음 이렇게 수업 듣는데 미시경제학이 뭐고 거시경제학이 뭐고 국제경제학이 뭐고 생소할 텐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작은 사물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시경제학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의 시장에서의 가격과 반도체의 거래량, 생산량,
소비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P와 Q를 탐구합니다. 이때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손 들고 이렇게 자, 적으세요. 뭐 바라보지 말고 처음부터 자, P는 프라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Q는 퀀터티예요. 양이고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첨자를 붙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첨자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쪽에다가 QX,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X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단 X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이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의 시장에서 거래량,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자 봐요. 우리가 커피를 마셔요, 맞죠? 그럼 커피가 소비가 먼저 소비가 시간상으로 앞설까요? 아니면은 생산이 먼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커피를 생산한 다음에 소비자가 그 재화를 구매하여서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이 QX가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소비량과 생산량이 불일치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우린 그걸 갖다가 시장의 불청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PX는 X재화의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반도체라는 해당 재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화를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최종 재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재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최종 재화라고 부르는가? 반도체를 생산해내기 우선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생산이 있어야 돼요. 생산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반도체를 제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Q는 L과 K, L은 뭐가 될까요? 레이버 노동입니다. 자, 앞으로 한 5회, 6회에 걸쳐 가지고 갑자기 뭐 MU 한계 효용, MRS 한계 대체율, MRTS 한계 기술 대체율, MRT 한계 변환율 막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시간 조금 지나면 뻔한 용어구나. 경제학에서 M은 거의 대부분이 마지널입니다. 지금은 처음 들어보니까는 그게 조금 낯선데 몇 번 지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L은 레이버예요. 그 다음에 K는 캐피탈입니다. 노동과 자본이에요. 노동자가 공장에서 공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들 에어컨 있고 생산 시설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L과 K를 기업이 고용하여 Q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술 수준, 뭐라가 되는 거죠? 기업이 보유한 생산 공정, 생산 기술 수준을 몰라요. 그런데 L과 K를 투입하게 되면 Q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요 앞에다가 이렇게 F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F는 뭐가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배운 펑션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Q equal F of L, K예요. 무슨 뜻이다?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Q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소비자가 아니면은 생산자가. 그리고 우리 경제 내에서는 다양한 생산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생산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기업입니다.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있으려 그러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있어야지만은 프라이스를 매길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초전도체라는 뭐 이렇게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소문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눈앞에 초전도체라는 어떤 제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재화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생산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려 그러면은 L과 K를 고용해야 돼요. 그럼 그 L과 K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Q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최종적으로 뭐를 다루냐면은 이 Q가 거래되는 반도체 시장 최종 재화 시장을 분석을 해요. 그럼 최종 재화 시장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Q의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런데 그 Q의 거래가 있으려면은 Q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Q를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제조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부터 분석이 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시 경제학은 궁극적으로는 Q가 거래되는 최종 재화 시장을 분석하지만 그 Q를 만들어내는 생산 요소 시장도 함께 분석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미시 경제학입니다. 그러면 거시 경제학은 뭐냐? 거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P와 Y를 분석을 해요. P와 Y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다르다. 어떤 차이냐면은 거시경제학하면 조금 사이즈가 커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앞에 보통 뉴스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1국의 거시경제 체제에서는 1국의 맞죠? 그래서 시장 단위가 국경을 경계로 한 국가 단위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로 Q의 맥락에 해당하는 Y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Y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GDP, GNP, GNI, GDI와 같은 국민 총소득입니다. 그러면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Q와 거시에서 다루는 Y의 차이점은 뭐냐? 미시에서는 옷이라는 최종 재화가 거래되는 옷 시장만 분석을 해요. 반도체가 거래되는 반도체 시장만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은 대한민국의 최종 재화, 이마트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뭐 서울에 있는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반도체도 있고 옷도 있고 쌀도 있고 자동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1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Q를 모아가지고 그 Q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요걸 분석하는 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P는 뭐가 되는 걸까요? 이 P는 거시경제학에서 P는 자동차의 가격일까요? 쌀의 가격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뭐가 되는가요? 자동차 가격 더하기 쌀 가격 더하기 뭐 한 다음에 어떻게 통계적으로 돌린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중평균합해 가지고 나눈 뭐가 되는 거야? 1국의 물가입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물가가 조금 요새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뭐가 되냐면 1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를 가중 평균한 1국의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1국의 물가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Y가 증가할 때 P는 상승하냐 P는 하락하느냐 이렇게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좀 물가를 낮춰야 됐다. 그래서 1국에서 Y와 P와 관련된 정책을 탐구하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본인들의 소득을 높이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경제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행복은 뭐가 되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효용 유틸리티라 불러요. 그런데 내가 그 효용 유틸리티가 극대화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죠. 소득이 많아야 되는 거죠.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여가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 소비예요. 노동은 행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경제학에서 노동은 고통입니다. 왜 노동이 고통이냐면 우리는 24시간 혹은 모든 개인들은 평균 기대 수명, 요새 같은 경우는 84세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이런 한정된 총 가용 시간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일어나는 경우와 월요일 아침에 여행을 가는 경우 언제가 더 행복해요? 일반적으로는 여행 갈 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행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소득으로부터 그 소득을 가지고 재화시장에 가서 소비를 할 때 나의 행복, 효용이 커지게 된다. 그럼 궁극적으로 만약 우리는 총 가용 시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부르냐면은 소비의 기회 집합이라 부릅니다. 소비의 기회 집합이 확대되려면 나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아야 돼요. 자,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개인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제학에서는 3명의 경제 주체가 등장하게 된다. 첫 번째, 개인입니다. 개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기업인 거죠. 기업은 한정된 L과 K를 이용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은 정부는 어떤 경제 주체이다? SW, 소셜 웰페어,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비의 기회 집합이 확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1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미국의 사회후생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사회후생 중에서 어디가 더 높죠? 미국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의 GDP가 더 높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의 기회 집합처럼 1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려면은 1국의 관점에서 소비의 기회 집합인 국민 총소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국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국민 총소득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을까? 즉 뭐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 총소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증가시킬 수 있을까?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피가 상승해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1만 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1만 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주머니에 1만 원이 있어요. 우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1만 원은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아니면은 1원, 2원, 3원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죠. 우리는 이 1만 원 이렇게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소득을 명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은 주머니에 1만 원이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무인도에 갔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무인도에 섬에 고립돼 있고 마트도 없는데 내가 로또 당첨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개인의 효용은 뭐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소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은 소비의 기회집합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즉 동일한 여가를 소비하더라도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1만 원이 있어요. 이 1만 원은 명목소득이에요. 느낌상 명목은 뭔가 약간 이렇게 피상적인 거. 그런데 1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신라면을 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1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갔을 때 1,000원짜리 신라면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죠? 10개를 살 수 있는 거죠.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은 뭐라 부른다?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명목소득. 10개는 뭐가 되는 거죠? 신라면으로 측정하는 실질소득이에요. 실질소득입니다. 명목은 뭐다? 1원, 2원, 3원이에요. 실질은 뭐가 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나의 행복은 뭐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1원, 2원, 3원이 아니에요. 신라면 한 개, 두 개 먹을 때 나의 행복이 발생하는 거다. 자,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뭐다? 효용은 실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확장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 나의 소득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죠? Y가 증가했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새와 같이 소득은 증가했는데 뭐가 더 크냐면은 신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냐면은 4,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나는 신라면을 몇 개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5개인 거죠. 그럼 나의 행복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럼 뭐다? Y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Y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큰 속도로 발생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나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이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질 국민 소득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자, 이렇게 거시 경제학은 미시 경제를 확대시켜서 일국에서 물가와 우린 이런 물가를 일반 물가라 부릅니다. 일반 물가와 일국의 국민 총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의 경제성장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일국의 Y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요걸 배우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그리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국제경제학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국제경제학은 미시경제학 지금 여기서 10문제 나오고 국제경제학 5문제 나오니까는 되게 하부 학문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텐데 아니다. 국제경제학 그 자체로 미시거시를 합친 것만큼 더 많은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급 경제학에서 배우는 국제경제학은 뭐냐?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요 국제경제학을 첫 번째 국제 무역론, 그 다음에 국제
금융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제무역론을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 그 다음에 국제금융론을 국제경제학의 거시 파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처럼 이렇게 어떤 반도체 시장만을 분석하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이때 국제무역론을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하게 되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 현상을 국제경제학을 분석한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을 국제경제학의 미시 파트라 부르는 거예요. 토픽이 미시경제학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도구가 미시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이냐 생산자이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무역론도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국가의 사회후생,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요걸 분석하는 게 국제무역론이에요. 그래서 국제무역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 어떤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을 처음 배우게 될 텐데, 이 기회비용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 기회비용은 소비의 기회비용도 있고 생산의 기회비용도 있어요. 이걸 조금 구분을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비의 기회비용과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소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의 행복, 효용의 극대화예요. 그런데 행복과 효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복, 효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라면 하나를 먹으면은 한 10 정도의 행복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의 기회비용은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생산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장에서 Q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동자가 한 명, 한 시간 이렇게 했을 때 Q가 몇 단위 만들어내는지는 나오는 Q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처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소비자 선택 이론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처음으로 경제학을 접하니까 낯서는 거고,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더 많은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는 생산 함수, 비용 함수 이쪽 파트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경우에는 엄밀한 이론이 성립하기 어렵다.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함수, 비용함수는 눈에 보여요. LK를 몇 단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Q가 몇 단위가 만들어지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생산함수 배우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국제무역론은 A 국가와 B 국가가 왜 무역을 하는가? 왜 A 국가는 옷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B 국가에 수출을 하고, 왜 B 국가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해가지고 A 국가에 수출을 하는가? 요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은 처음에 뭐를 배우는 거냐면은 무역 이론을 배워요. 이 무역 이론은 뭐가 되냐면은 왜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나아가는가? 답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자급자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시장이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자급자족일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돼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전무다 내는 겁니다. 우린 그거 다 뭐라 부르는 거냐면은 시장의 이득이라 부른다. 그러면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A 국가가 옷과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고 B 국가도 옷과 자동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보다 A 국가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옷에 전문화하고 B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 생산에 전문화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옷과 자동차를 소비할 수 있다. 우린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무역의 이득이라 부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거 하니까. 그래서 국제무역론은 처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왜 무역이 발생하는가. 요걸 배워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헥셔 올린 정리, 그 다음에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리춘스키 정리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맨날 수입을 해.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니까 수입을 하다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입하는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이득이 발생하고 국내 생산자들은 뭔가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부가 수입에 관해 가지고 규제가 들어가요. 그 규제하는 방식이 관세 정책도 있고 수입 할당 정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역이 발생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때 우리 국가를 기준으로 이득은 더 크게 만들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무역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론에서 두 번째 배우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무역 정책 이론이에요.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국제금융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국제무역이에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Q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국제금융론이요. 느낌상 Q가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할까요?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돈이 왜 왔다 갔다 하죠? 돈이? 내가 1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행에 예금할 때보다 미국의 시티뱅크에 예금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미국의 시티뱅크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 계좌는 아니면 미국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1원을 가지고 미국의 시티뱅크 찾아가가지고 예금 받아주세요 하면은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죠? 얘 뭐지? 맞죠? 우리는 뭐로 가져가야 돼요?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즉 내가 1원을 가지고 미국에 예금을 합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투자라 불러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시중에 국민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즉 국내에 1원을 투자하는 경우와 내가 1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의 시티뱅크에 예금을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짜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가지고 올 때는 다시 달러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미국에 여행을 가요. 뭐 해야 돼요? 원화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원화를 명동에 가서 달러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국제금융론은 환율을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환율이에요. 그래서 국제금융론은 첫 번째 뭐를 배우는 거냐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걸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 환율 이론이에요. 환율 이론을 배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배우는 거냐면 국제금융론. 내가 1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와 미국에 투자할 때 어디가 더 수익이 더 크지? 결국은 나의 Y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소득을 늘리는데. 자, 앞으로 Q는 미시경제학에서 생산량입니다. 퀀터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국민총소득, 물론 국민총소득을 GDP, GNP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총소득을 이제부터는 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국은 Y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맞죠?
그럼 또 궁금한 거예요. 개방경제일 때보다 국제경제로 나가게 되면 폐쇄경제일 때보다 개방경제로 나아가게 되면은 나이 Y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물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 요때 P와 Y는 이때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이때 P와 Y는 뭐가 되는 거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폐쇄경제예요. 이때도 똑같이 P와 Y를 배웁니다. 그럼 이때 P와 Y는 무슨 경제예요? 개방경제예요.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Y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걸 배우는 게 국제수지론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모형이 ISLM BP 모형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ISLM BP입니다. 그래서 IS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 LM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 BP 곡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즉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합으로 구성되는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을 연결한 궤적. 여러분들한테 지금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뭐를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다 정의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돼요? 패턴이 느껴지지 않아요? IS 곡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 LM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 BP 곡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R과 Y의 조합. 경제학 뭐라 그랬어요? 2차원이에요. 그래프가 있으면은 정의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만 좀 지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국제금융론은 이런 국제수지론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국제무역이론에선 뭐 보통 이렇게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뭐 어디서 한 문제 더 나오도. 어쨌든 7급 경제학은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 문제 출제 구성 비중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조금은 이렇게 케인즈나 고전학파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는 거시경제학부터 먼저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뭐가 되냐면은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인수분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된다? 철저하게 미시경제학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가면 갈수록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의 수험 분량이 확확 줄어들게 돼요. 미시경제학이 안 된 상태에서 거시 국경으로 들어간다. 왜? 나는 더하기 빼기 수학이 안 되니까는 미시경제학 이렇게 보게 되면 맨날 계산형 문제야.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계산형 문제보다는 말로, 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시경제학 공부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스토리도 있고.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외워야 돼요. 경제학 못 외운다. 왜? W가 상승할 때 작년 기출문제. 그럼 W가 하락할 때 이렇게 바꿔서 내면 어떻게 돼요? OX로 지문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학은 절대 OX 지문으로 정리하지 말아라. 뭐가 된다? 기출문제 해제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출문제 토픽에 나온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출문제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경제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는 입문 기본 강의라 해가지고 24회차 정도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이제 또 기본 강의 들어가는 거랑 별도로 해가지고 단과반 특강식으로 이렇게 뺄 겁니다. 그때 또 강의가 이렇게 이제 24회차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둘이 연결된 기본 강의라고 보시면 된다. 차이점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는 한 바퀴 돌리고 또 여기서도 한 바퀴 돌립니다. 진도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때는 미시 12회차 정도, 그 다음에 거시 10회차 정도,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2회차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이때 국제경제학은 맛만 볼 거예요. 진짜 맛만 볼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이 월,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밀렸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을 8월 막바지에 계약을 하는데 그때 계약했을 때 이미 다른 과목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림동에서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 그다음에 뭐 7급 다 강의하는데 제일 절대 수업 시간 안 잡는 게 뭐가 되냐면은 주말 저녁 수업은 절대 안 잡아요. 이미 집중도가 떨어져요.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일도 웬만하면 저녁 수업을 안 잡는데 이 강의 시간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 4시간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에 4시간 수업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나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아무 의미 없죠. 뭐가 돼야 돼요?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알고 계시죠? 앞에서는 다 알고 있죠. 맞죠? 수험생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수험생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수험생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옆에 가가지고 복습 안 하고 뭐 이렇게 맥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렇게 본인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조금 적용을 하죠.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문제 풀게 하면 돼요. 맞죠? 맞으면 그거 한 거고 틀리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맞았을 때도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설명 못하면 틀리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문제풀이 들어간다. 언제?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업이죠. 자, 그러면 토요일 날 수업이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오전 수업 없어요. 그래서 점심 뭐 드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음에 9월, 10월에는 조금은 문제 분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니 테스트로 들어가 가지고 15문제를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보는 15문제는 뭐 성적이 그걸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이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월요일, 금요일 날 배운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배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금요일 배운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CPA, 감정평가사, 보험 계리사, 그 다음에 국회직 8급, 그 다음에 3년 전에 나왔던 서울시 7급, 그 다음에 그때 지방직 7급,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지방직 7급이 아닙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28일인가 10월 25일 날 서울시 7급 보죠. 지방직 7급. 그때 보는 지방직 7급은 20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국가직 7급을 1년 동안 열심히 경제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10월 달 말에 보게 되는 서울시 7급에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론 이렇게 만기 과목 선택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원해요.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 진짜로 경제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지방직 7급 서울시 같이 봤는데 경제학 원론 수준으로 나왔어요. 국제경제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뻔히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 노무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직 9급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군무원 시험도 있어요. 군무원 시험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요때 보는 미니 테스트 문제는 뭐로 들어가게 된다?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공인 노무사, 그리고 국가직 7급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9, 10월 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 12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번 돌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토요일 날 풀테스트 25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국가직 7급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순서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하고, 교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정병렬 선생님 책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복습하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뭐가 된다? 판서 위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미시경제학 매핑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자 보세요.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다? 선택의 학문이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에요. 누가 선택을 하느냐? 경제학에서는 3명의 경제 주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개인. 근데 이 개인이 이제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소비자라 부릅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 물건을 고릅니다. Q를 사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P를 지불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다? 그렇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소비자는 이러한 제약 조건 아래에서 왜 3,5가 아니라 4,6을 선택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프에 담겨져 나온다. 그럼 우린 그 그래프를 갖다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D라고 부릅니다. 뭐가 되는 거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도출이에요. 이때 D는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커브예요. 자, 그래서 경제 주체가 우선 첫 번째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L과 K, Q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존재하는 개인이에요? 아니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개인인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로부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수요 곡선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소비량 조합을 연결한 궤적. 되시겠죠? 예. 나중에 할 거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하려 그러면은 마트에 물건이 진열이 돼 있어야 돼요. 누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라고 전제하게 된다? 기업.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목적으로 Q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에요. 이윤 극대화. 자, 미리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어차피 경제학이 분석이 되려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그래프에 그려야 돼요. 그런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책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중간쯤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지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지는 나중에 도출할 때까지는 조금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읽죠? 파이라고 읽습니다. 자, 얘가 왜 파이냐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프로핏, 이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를 그리스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파이가 됩니다. 이윤은 어떻게 구하죠? 내가 오늘 커피 장사를 해요. 그럼 나의 이제 오늘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시에 마감한 다음에 내가 오늘 얼마 벌었지? 어떻게 해요? 찍힌 매출액 맞죠? 거기서 오늘 커피 만들었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함되는 거잖아요. 이윤은 TR 마이너스 TC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돼요. 처음부터 본격적인 용어로 들어갑니다. 자, 경제학에서 T 나왔다. 거의 웬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토털입니다. 토털이에요. 그 다음에 R이 나왔어요. 총 수입이죠. 그럼 뭐가 될까요? 레비뉴가 됩니다. 그래서 TR은 토털 레비뉴예요. TR 어떻게 분석한다?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 그 다음에 TC 뭘까요? T는 토털, C는 뭘까요?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토털 코스트로 들어가요. 그러면 TR은 뭐가 되는가? 만약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100잔을 팔았어요. 그럼 나의 오늘 총 수입은 2,000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은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Q입니다.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가격 2,000원. 프라이스. 그 다음에 Q는 뭐가 되는 거죠?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상황에 맞게 뉘앙스를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기업이 공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런 공장을 갖다 이렇게 불러요. 생산 규모라 부릅니다. 기업이 공장에서 Q를 만들어내요. 그때 Q는 판매량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생산량, 산출량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생산량, 산출량이에요. 그리고 그 Q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트에 와서 물건을 팔았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Q가 생산량일까요? 아니면 판매량이 될까요? 판매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뉘앙스. 자, P 곱하기 Q입니다. 그 다음에 TC는 뭐가 되냐면은 이 Q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원가예요. 비용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Q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를 고용해야 된다? L과 K를 고용해야 된다. L은 뭐가 되는 거예요? 레이버입니다.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캐피탈이에요. 자, Q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L과 K를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노동자 10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 10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만 원 곱하기 10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W 곱하기 L입니다. W는 뭐다? wage예요. 자, 이제부터 경제학에서 W는 wage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임금입니다. W 곱하기 L, 단위 노동자당 가격.
단위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 요게 W예요. 그리고 또 내가 커피 머신기, 커피를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커피 머신기를 렌탈을 했어요. 2대 렌탈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커피 머신기를 사용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5만 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2대. 그 다음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앞으로는 경제학에선 이렇게 할 겁니다.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때 R은 뭐가 되는 거냐? 뭐가 되죠? 인터레스트입니다. 인터레스트가 뭐예요? 이자율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좀 이따 요 기회비용을 하게 되면 배우게 될 텐데 무슨 뜻이냐?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백그라운드 까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해서 뭐냐? 경제학에서 투자는 뭐냐면 자본을 구매하는 행위예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인데 내가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되냐면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 예금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컨의 감가상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에어컨 100만 원 구매해가지고 1년 뒤에 에어컨을 당근 시장에 이렇게 팔았을 때 에어컨은 감가상각, 고장이 없는 거예요. 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똑같이 1년 뒤에도 에어컨을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에어컨을 1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을 때 그 자본을 구매할 때 투입하는 비용은 뭐가 되냐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에어컨 구매해서 1년 뒤에 에어컨 팔게 되면 또 현금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날라간 게 없죠. 그런데 나는 에어컨을 구매함에 따라 가지고 뭐를 잃게 되는 거죠?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만약 에어컨을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해서 만약 이자율이 10%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10%, 즉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내가 에어컨 구매에 따른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에어컨을 구매해서 사용했어요. 자본을 구매했어요. 그거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자 수입 1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경제학은 이렇게 처음에 이 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본을 한 단위 사용할 때 자본의 사용자 비용 뭐가 된다? 자본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 부르고, 그래서 경제학에선 자본의 단위 가격을 R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마치 W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이쪽이 TC가 돼요. 그리고 이쪽이 PQ입니다. 그래서 PQ-WL 플러스 RK, 이게 바로 이윤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무슨 원리를 뭘 하려는 거냐? 기업이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를 해요. 그러면 이윤은 PQ-WL 플러스 RK예요. 그럼 내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파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게 보게 되면은 TR이 있고 WL 플러스 RK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물론 안에 변수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굵직하게 보게 되면, 그럼 내가 파이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
Q는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쪽이 맥스예요. 그리고 이 코스트는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게 미니멈이에요. 이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자는 이윤극대화 행동 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윤극대화 행동 원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 어떤 관점? PQ를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이라는 우린 걸 갖다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비경쟁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완전 경쟁의 뜻은 뭐냐? 그 경제 내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가 해당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완전 경쟁입니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피해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TR을 극대화시키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건 생산자건 해당 재화의 가격 피해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린 그걸 갖다 뭐라 부른다? 가격 순응자라 불러요. 가격 순응자가 되기 때문에 P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TR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는 뭐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 극대화를 통해서 달성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 뭐예요? 이번에는 코스트를, 토탈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쪽이 비용 극소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극소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2차원 평면이라 그랬어요. 2차원 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Y는 F of X예요. Y는 아웃컴이에요, 인컴이에요. 결과잖아요. 아웃컴이잖아요.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죠.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컴,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하나가 종속변수 하나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X,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게 되면 파이 이윤이라는 것은 TR과 TC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럼 얘를 2차원 평면에다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TC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TC, 뭐다? 내가 주어진 비용은 한정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면 이윤 극대화가 도달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TR, 뭐가 된다? Q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목표 산출량은 고정된 상황에서 TC,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되면 이윤 극대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갑니다. 자, 어쨌든 기업은 이렇게 생산량 극대화와 비용 극소화에 의해 가지고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에 입각해 있는데 생산량 극대화는 Q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뭐가 된다? Q equal F of L, K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죠? 생산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생산함수. 그리고 비용 극소화예요. 비용 극소화입니다. 비용 극소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는가,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라고 적어요. 이 C는 뭘까요? 코스트입니다. 자, 경제학에서 어떤 경우에는 T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T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TC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관용적으로 그렇게 쓴 거야. 비용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혹은 10잔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될까? C equal F of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10잔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 C equal F of Q죠. 아메리카노 맞죠? 이해되시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혹은 10잔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될까? C equal F of Q입니다. 그런데 Q는 F of L, K예요. 맞죠? Q를 만들어내려면 L과 K를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L, K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기업의 비용 함수를 도출하시오 해서 보기 1, 2, 3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했더니 C는 OL 플러스 뭐 3K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내가 연습장에 풀었어요. 근데 답지에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선택지 1번에는 C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Q 이렇게 나왔다. 없네. 어떻게 된 거야?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를 바로 뭐로 바꿔야 돼요? Q에 관한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의미상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C equal F of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화시장에서 Q를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표현하는 거고 C equal F of L, K는 Q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L과 K를 몇 단위 고용할 때 그때 발생하는 비용 생산 요소 시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산함수 이렇게 우리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생산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비용함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생산자예요. 자, 책 펼쳐보세요. 맨 첫 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컨텐츠 나오죠. 맞죠? 여기 책 펼쳐보게 되면은 컨텐츠 나오게 되는데 그 컨텐츠 보게 되면은 파트 어디로 가냐면은 파트 공사 이렇게 가가지고 생산자 이론 있죠? 예, 파트 공사 생산자 이론 보게 되면 11장에 생산 이론 있고 12장에 비용 이론 있죠? 예,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업 생산자는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원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분량은 뭐가 된다?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인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볼게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중에서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Q가 없으면은 가격이 책정될 수 없어요. 생산이 있어야지만은 비용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맞죠? Q를 만들어내기에. 자, 요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생산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가습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리고 A 기업과 B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습기 최종 재화의 제품의 질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비경쟁 시장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도달해요. 물론 파레토 효율적인 건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비경쟁 시장에서는 파레토 비효율이 초래가 됩니다. 우린 그거 갖다 뭐라 부르는 거죠?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경제 주체는 누가 있냐면은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일국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거 갖다 뭐라 부른다? 정부의 사회 후생 극대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회 후생 극대화. 요거 빼면 죄송합니다. 기업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출해 하고 싶은 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공급 곡선입니다. 이때 S는 뭐가 되냐면 서플라이 커브가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 커브입니다. 서플라이 커브.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수요 곡선은 뭐라 그랬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소비량 조합을 연결한 궤적. 그러면 공급 곡선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산출량 조합을 연결한 궤적.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의 정의예요. 딱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적어 놓도록 하세요. 뭐냐? 그래서 개인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는 뭐냐? 개인은 어느 관점에서 XJ와 YJ를 소비할 것인가? 뭐다? 갑니다. 여러분들 밤에 대부분이 여기서 자취하고 계실 텐데 요새 뭐 쿠팡에서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죠. 내가 생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쿠팡 이렇게 생수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A, B 제품이 떠요. XJ 제품이 뜨고 그 다음에 YJ 제품이 딱 뜹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뭐 물론 맛 차이는 좀 있지만은 삼다수와 아이리스가 동일한 맛이다. 제품의 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XJ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00ml에 35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쿠팡에 적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YJ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50ml에 2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XJ와 YJ는 똑같은 생수예요. 생수예요.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XJ와 YJ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요? XJ를 선택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100ml에 40원이에요. 내가 100ml의 물을 마시면 100만큼의 갈증이 해소된다 그러면 이 100ml는 비용에 해당할까요? 편익에 해당할까요? 편익이죠. 35원은 100ml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XJ는 똑같은 1ml의 행복을 얻는데 더 적은 비용이 투입돼요. 그러니까 XJ가 이렇게 들어가네. 얘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얘를 역수로 취하게 되면 35원분의 100ml가 되고 얘는 역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40원분의 100ml가 되는 거예요. 즉 1원당 한 개 효용, 1원당 편익이 어디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쪽이 더 큽니다. 얘가 작으니까 역수로 들어오면 이쪽이 더 커요. 되시겠죠? 이게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렇게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개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냥 적어 놓도록 하세요. MRSXY 이퀄 PY분의 PX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저거만 놓으세요. 그냥 MRSXY는 PY분의 PX입니다. 그리고 기업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MRTSLK 이퀄 R분의 W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거만 놓으세요.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경제학은 이쪽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수업 자료 이거 보도록 하세요. 수업 자료 보시게 되면 저 뒤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세요. 거기 보게 되면 맨 첫 페이지 보게 되면은 1장에 경제학의 개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경제학 방법론 넘어가도록 하세요. 넘어가가지고 3장의 수요 공급의 이론, 그 다음에 4장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뭐가 되냐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먼저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전제로 놓고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이론, 수요 공급의 탄력성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5장 수요 공급의 이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갑니다. 6장의 한계 효용 이론 있죠. 맞죠? 6장의 한계 효용 이론, 7장의 무차별 곡선, 8장의 현시 선호 이론, 9장의 소비자 이론의 응용, 10장의 기대 효용 이론이잖아요. 즉 6장부터 10장까지가 뭐를 배우는 거냐면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를 배우는 파트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 불러요. 소비자가 어떤 기준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을 하는가.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1장의 생산 이론이 있고 12장의 비용 이론이 있죠.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산자 이론입니다. 요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 생산량 극대화, 비용 극소화예요. 이쪽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11장까지가 이제 끝났어요. 12장까지 비용 이론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개별 소비자와 개별 생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는, 시장에서는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만나는 시장에서는 P와 Q가 어떻게 결정될까? 요걸 배우는 게 시장이론입니다. 그 시장이론이 13장부터 13장의 완전 경쟁 시장, 14장의 독점 시장, 15장의 독점적 경쟁 시장, 16장의 과점 시장이 있고 17장의 게임 이론도 시장 이론이에요. 17장의 게임 이론은 구체적으로 과점 시장에서 과점 시장에 존재하는 생산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18장으로 가세요. 18장으로 가면은 완전 경쟁 요소 시장, 19장에 불완전 경쟁 요소 시장이 나오죠. 자, 이쪽은 뭐냐면은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도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처럼 경쟁적인 생산 요소 시장도 있고
경쟁적이지 않은 비경쟁 생산 요소 시장 두 개로 존재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18장의 완전 경쟁 요소 시장과 19장의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을 배우는 파트예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미시경제학에서는 노동 시장만을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노동 시장에서 적용되는 원리와 자본 시장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거의 동일해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투자는 뭐라 그랬죠? 자본을 구매하는 행위라 그랬죠? I, 뭐의 약자일까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는 델타 K입니다. 자, 앞으로 경제학에서 요 델타가 나와요. 이 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월요일 날 아침에 50kg이고 토요일 날 아침에 몸무게가 60kg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델타 몸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kg이 되는 거죠. 변화량입니다. 투자는 델타 K, K가 뭐예요? 캐피탈 자본이죠. 자본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투자 어디서 배운다? 기업의 투자 지출 거시경제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투자 파트는 자본을 구매하는 행위예요. 어디서 배우는다? 거시시장에서 배운다. 그러면은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18장의 완전 경쟁 요소 시장과 19장의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은 노동시장만을 분석합니다. 노동시장만을. 자,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20장에 소득 분배 이론이 있어요. 이 소득 분배 이론은 뭐를 배우는 거냐면 L과 K, 노동과 자본이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W와 R, 정확하게는 생산 요소가 노동을 공급한 대가로서 얼마의 소득을 받게 되는지, 요걸 배우는 게 20장의 소득 분배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들은 숙련도가 높아서 많은 임금을 받고 어떤 노동자는 숙련도가 낮아서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우린 걸 갖다가 소득 불평등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식, 그걸 배우는 게 이번에 계층별 소득 분배.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1장 보면 일반 균형 이론과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파레토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교환의 효율성 이렇게 외우죠. 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배웠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생산자 이론에서 배운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가 하나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은 일반 균형이라 불러요. 왜 일반 균형이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는 소비자 부분만 분석해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원리 마찬가지예요. 생산자만 분석합니다. 일국의 경제 전체는 뭐가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데. 그래서 소비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이론이에요. 그런데 요 일반 균형 이론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9월, 10월 지금 기본 입문 강의에선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가지고 22장의 후생경제학을 배우죠. 이 후생이 바로 뭘까요? 정부의 사회후생 극대화입니다. 정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시장 실패를 배웁니다. 시장 실패가 등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외부성과 공공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발생 원인 가장 대표적인 외부성과 공공재,
이쪽에서 배우고 넘어가가지고 24장에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비경쟁 시장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비경제로 들어갈까? 그 중에서 정보경제학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감추어진 특성과 역선택, 감추어진 행동과 도덕적 해 이런 걸 배우고 이번에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행동경제학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배우고 우리 기본 입문 강의에서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1부분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처음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경제학이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미시경제학 어떻게 쭉 하는지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돌이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매핑입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뭐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이런 얘기 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어느 순간 조금 매칭이 될 겁니다.